자, 지금부터 정보보호론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정보보호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시하기 전에 통계 자료를 잠깐 살펴봅니다. 자료 구조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2017년부터 영어가 필기시험이 공인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죠.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7급 합격 점수를 보면은 75.83, 74.16, 2018년이 오히려 점수가 낮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산 7급 시험에서는 영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때문에 합격 점수가 낮았다, 이런 여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영어가 공인시험으로 대체되었는데도 이렇게 합격 점수는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통계 보면은 거의 증명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2019년에도 과연 이렇게 합격 점수가 70점 중반대인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보보호론은 2014년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제거되면서 전산시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보보호론 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연과학적이 아니고 인문사회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보호론 적절하게 공부하면 한 90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자연과학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보안은 곧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암호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암호하고 연관되는 것이 바로 현대 정수론입니다. 그래서 정수론 공부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지나면서 문제를 자꾸 분석해 보면은 정수론 관련 문제가 조금씩 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분석에서 정수론 관련 문제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보호론은 7급 시험이나 9급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7급보다 9급이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석 문제로는 대칭키 암호에서 운영 모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운영 모드 5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암기할 것이 많고 헷갈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모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주어진 문제 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운영 모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5가지 ECB, CBC, CFB, OFB, CTR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약어 정리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먼저 공부할 것은 이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암호 알고리즘 수식 표현, C는 EKP, 그 다음에 P, 복화가 되겠죠. DKC, 이런 것도 정리하고, 이런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5가지 운영 모드 중에서 이 CTR 마지막에 있는 거는, 2001년에 AES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것은 DES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이 5가지 모드의 특징, 타입이라든가 유형, 그리고 초기 팩터를 사용하느냐, 오류가 전파되느냐 이런 걸 다 정리해야 되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암복화 수식 여기 적어 두은 거 이거 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운영 모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적는 것도 이렇게 첫 번째 ECB, 그 다음에 CBC, 이거는 체인 형태죠. 그 다음 CFB, 이 FB는 피드백을 말합니다. 이거는 암호문 치프, 암호문이 피드백 되는 것이고, OFB는 뭘까요? 피드백이 되는데 O는 아웃풋이죠. 출력 결과가 피드백 되는 것이고, 마지막 카운터 CTR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암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위에 있는 이 2가지는 뭐냐? 암복화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타입이 뭐라고? 블록 암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이 3개는 암복화 과정이 같다. 그리고 스트림 암호 유형이다 라고 하고, 바로 중간에 있는 2개 CBC하고 CFB는 뭐냐? 바로 오류 전파가 된다. 이걸 딱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운영 모드 정리하는데 어렵다 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운영 모드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 5가지 순서를 바로 이렇게 쓰고, 바로 위에 2개 묶고, 아래 3개 묶고, 그 다음에 중간에 2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암복화가 서로 다르다.
암호화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수식을 자세히 보면 먼저 12C하고 20하고 12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암복화가 서로 다르니까 암호화 과정에서는 EK, 복화 과정에서는 DK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밑에 있는 세 개는 암복화 과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과정에서도 EK, 복화 과정에서도 EK가 다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정리함으로써 시험 문제에서 1분 안에 빨리 풀 수 있는, 현재 제가 여기 화면에 적은 이 내용만 알면은 지금까지 문제는 거의 다 1분 안에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이 5가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블럭 암호, 위에 있는 2개는 블럭 암호죠. 아래에 있는 3개는 뭘까요? 바로 스트림 암호죠. 여기서 뭐 블럭 암호가 뭐고 스트림 암호가 뭐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지가 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기를 이렇게 블럭 단위 뭐 64비트 또는 128비트로 나눠서 암호화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블럭 암호하고 스트림 암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다시 블럭 암호하고 스트림 암호를 비교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12C는 뭘까요? 바로 블럭 암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CFB는 뭘까요? 피드백, 암호문이 피드백 되는 것이죠. 이거는 스트림 암호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암호 과정을 제가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래쪽 글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블럭 암호는 무엇부터 하느냐? 어떤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XOR 연산을 한 후에 암호를 수행하는 것이고, 스트림 암호는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후에 XOR 연산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호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암호문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운영 모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2C를 보겠습니다. 자, 12C에서는 이렇게 여기 암호화 해놓은 게 이게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된 것이 되겠죠. 이렇게 암호화가 적용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암호문 블럭이 놓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CFB를 보면은 먼저 최종적으로 이 암호화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암호문이 놓은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뭔가 XOR 연산을 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 암호문 블럭 내가 원하는 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블럭 암호, 스트림 암호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암호화를 먼저 하느냐, XOR 연산을 먼저 하느냐, 내가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최종적으로 이 XOR 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암호문 블럭이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그거는 스트림 암호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뭐라고? 블럭 암호 2가지, 3가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잘 갖고서 그 블럭 암호 운용 모드 5가지를 자세히 보고 곰곰이 생각해서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되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5가지 암호 운용 모드 중에서 문제에서 오류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모드만을 묶은 것입니다. 자, 오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은 CBC하고 뭐 CFB니까 이거 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어렵다, 암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운영 모드 공부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이론 시간에 다루니까 지금 분석에서는 100%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으로 오일러파이 함수입니다. 바로 2018년 서울국어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보호론 시험에서 바로 이런 오일러파이 함수 같은 것이 깊이 있게 출제되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오일러파이 함수가 현대 정수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이 정수론은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추세는 깊이 있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정도 내용만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파이 함수 먼저 설명하고 다른 내용을 좀 더 다루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오일러파이 함수 정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파이 함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정의는 1부터 n까지 양의 정수 중에서 n과 서로소 관계에 있는 핵심은 정수의 개수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오일러 파이 함수는 바로 이 정수 개수 서로소 관계에 있는, 자, 그러면 이 서로소가 뭐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문제 풀고 뒤에서 서로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로소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 2에는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정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수 5라는 숫자가 있을 때 서로소인 수는 뭐가 될까요? 바로 1, 2, 3, 4, 즉 4개가 됩니다. 해서 파이 n, 다시 말하면 파이 5는 4라는 값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때 5는 소수죠. 소수이면 자신에서 1 뺀 값이 뭐가 된다고? 파이 n 값, 파이 5 값이 된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수론에서. 자, 그 다음에 정수 6인 경우 파이 n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6과 서로소 관계에 있는 거는 1하고 5밖에 없습니다. 해서 2개가 되겠죠. 해서 파이 n, 다시 말하면 파이 6은 뭐라고? 바로 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소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약수 3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서는 정수 15가 됩니다. 자, 15와 서로소 관계에 있는 수는 몇 개냐? 바로 1, 2, 4, 7, 8, 11, 13, 14에서 몇 개가 된다고? 8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파이 n, 파이 15는 바로 8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정수 6하고 정수 15는 뭘까요? 소수가 아니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 n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수 5는 뭡니까? 바로 소수죠. 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1, 2, 3, 4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자신에서 하나 뺀 값 4가 파이 n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내용을 안고 좀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답은 8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오일러 파이 함수에서 먼저 뭐 서로소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 공약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학 다 잊어버렸습니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최대 공약수 예를 들어 두수 12하고 18이 주어졌을 때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12하고 18의 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의 약수가 여기 12, 6, 뭐 음수 부분도 있는데 정수론 보안에서는 뭐 음수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음수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의 약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공통된 약수는 여기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의 약수에 6도 있고 18의 약수에 뭐가 있습니까? 6이 있죠. 그래서 12하고 18의 뭡니까? 공통된 약수 중에서 최대니까 뭘까요?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바로 최대 공약수는 6이 되는데 그걸 표시할 때 우리는 GCD 이렇게 괄호 안에 12,18은 6이다. 그런데 여기 써놨습니다. 간단하게 GCD 말 빼고 그냥 괄호 안에 12,18은 6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해서 보안 공부할 때 GCD 말 없이 그냥 괄호 안에 두 수 묶고 넌 하고 어떤 값을 넣으면 그거는 뭐라고?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여기 예제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어떤 수 96하고 60의 최대 공약수가 있고 뭐를 최소 공배수가 있죠. 근데 정수론 보안에서는 최소 공배수 이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96하고 60을 이렇게 약수 2, 2 이렇게 나누어 나가죠.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 한 값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 12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GCM은 G 이렇게 해서 G하고 LCM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럼 뭐 L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곱한 값이 되겠죠. LCM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 8하고 5는 어떤 서로소 관계에 있게 되겠죠. 아무튼 최대 공약수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서로소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최대 공약수 바로 GCD가 1인 두 정수를 뭐라 그런다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뭐 보안에서는 음수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정수 4하고 9는 딱 보면 우리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4하고 9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1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는 공통된 약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빨리 기본적인 이런 작은 수는 예를 들어 7하고 13은 뭐라고? 서로소 관계다. 3하고 4는 뭐라고?
공통된 약속 1밖에 없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하고 6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서가 아니죠. 4의 약수 중에는 2가 있고 6의 약수 중에 짝수니까 2가 있죠. 그래서 서로서가 아니죠. 예를 들어 6하고 9는 어떻게 될까요? 3이라는 뭐가 있을까요? 공통된 약수가 있죠. 1 말고. 그래서 3하고 6, 3하고 9 등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서 관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4하고 9는 서로서 관계다.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4, 9는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보안 관련 시험 또 정수론에서 서로서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서가 뭔지는 정확하게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 파이 함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표가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이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주어진 표는 1부터 80까지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 정수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입니다. 자, 그 특징이 뭐라고? 바로 그 n 값이 소수인 경우. 자, 예를 들어 이 3은 소수가 되겠죠. 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파이 n 그 값은 하나 작은 2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13은 소수가 되겠죠. 바로 소수니까 파이 n 13은 그 값이 하나 작은 얼마가 된다고? 바로 12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문제에서는 15를 물어본 것이죠. 15는 소수가 아니니까 14가 될 수 없죠. 바로 8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수를 한번 물어보면은 47이 있다. 그러면 47은 소수죠. 그래서 47에 대한 파이 n 값은 하나 작은 어떻게 된다고? 46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른쪽에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에 보면 1에서 7까지 수가 주어지고 7에 대한 서로소인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은 소수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풀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7은 소수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파이 n, 파이 7 값은 소수므로 7에서 하나 값을 빼면 6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우리가 시험 출제자가 이 오일러 파이 함수 파이 n 값을 물을 때 소수가 주어지면 아무리 큰 수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67이라는 수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67을 주어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 작은 66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일일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런데 소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80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80에 대한 파이 n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따지면 32개가 나오는 걸 다 따져야 되겠죠. 알 수는 없죠. 암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일러 파이 함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바로 이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바로 이 오일러 파이 함수는 사용이 되죠. 두 소수 P, Q 주어지고 하나씩 뺀 값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분석 문제는 DP-헬만 키 교환 알고리즘입니다. 2015년 지방국어에서 출제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DP-헬만 키 교환은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7국어 할 것 없이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 강조합니다. 모르면 손바닥에 적어서라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DP-헬만 키 교환 알고리즘 문제 살펴보고 또 다른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주어진 DP-헬만 키 교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식은 A는 G의 액수성 모드 P. 이때 G는 원시근이 되고 P는 소수가 되겠죠. 그런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A는 G의 액수성 모드 P 이 구조는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므로 이 보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수식이 눈에 익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면은 어떤 송신자 A가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X 3을 선택을 해서 B에게 21을 전송하는데 이때 21을 어떻게 구하냐? 바로 주어진 위에 있는 식 A는 7의 3성 자기가 선택한 3이 되겠죠. 7하고 23은 위에서 소수 23 원식은 7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구한값 21을 상대편한테 보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송신자 B는 거꾸로 Y는 2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3을 전송한다. 역시 위에 주어진 식 B는 7의 2성 자기가 선택한 2라는 값이죠. 그래서 저 수식에 넣으니까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값을 선택해서 무조건 이 식에 대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서로 주고받은 21하고 3이 있겠죠. 바로 서로 주고받은
송신자 A는 3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B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바로 21을 받았습니다. 이 값을 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결과값이 이렇게 4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은 쉬운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441 모두 23 이 계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 DP-헬만 키 교환은 통신상에서 어떤 키값 4를 주고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교묘하게 자기들이 선택한 값 그걸 계산하고 또 주고받고 그걸 또 대입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서로 동일한 같은 값이니까 이 비밀키는 뭐가 될까요? 대칭키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 DP-헬만 키 교환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키는 비밀키, 그거는 곧 대칭키입니다. 공개키가 아닙니다. 아무튼 서로 주고받은 거하고는 다른데 교묘하게 뭐가 독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DP-헬만 키 교환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놓은 것이 최종적으로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이 DP-헬만이 기여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DP-헬만 키 교환 알고리즘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에 적어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자, 먼저 사용 개념 수식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A는 G의 X 모드 P 머릿속에 단단히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먼저 두 송수신자 이용자가 P하고 G를 선택하는데 이때 P는 13 G는 7이 선택된 것으로 한다. 만약에 DP-헬만 키 교환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P는 소수고 7은 뭐라고? 원시근이다. 원시근이 뭔지는 몰라도 원시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 원시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정수론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먼저 송신자 A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0보다 크고 P-1보다 작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송신자 A는 자기가 X 이꼴 3을 선택했습니다. 3을 선택해가 주어진 이 기본 수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자, 7의 3성 모두 13. 그래서 최종적으로 5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를 상대편한테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신자 B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2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걸 Y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식 저기 B는 7의 2성 모두 13에 대입해서 값을 구합니다. 뭐를? 10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또 보내줍니다. A에게. 그리고 나서 송수신자 AB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주고받은 값, 5하고 10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A는 10의 3성, B는 5의 2성, 그리고 여기 지수는 자기가 각각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수식에 대입하니까 최종적으로 결과가 얼마 나왔습니까? 바로 12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서로 선택한 값은 몰라요. 계산해서 주고받은 값으로 또 저 수식에 넣으니까 동일한 대칭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DP-헬만 키 교환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고 뭐 비밀 유지해야 되는 것. 당연하게 비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송신자 A가 선택한 것, 수신자 B가 선택한 3, 2 이런 값들이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어떤 책에는 보면 이 송수신자가 선택한 이때 X3, Y는 2 이걸 비밀키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비밀 값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비밀키는 여기 뭐가 될까요? 바로 12가 되겠죠. 이걸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결론에서 적어 놓은 것도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분석 7에 놓는데 바로 그 K 값이 여기 큰 값이 되다 보니까 10만 단위가 넘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K는 G의 XY성 모두 P 그러면 XY니까 7 3 곱하기 2성 해도 결과는 뭐가 된다고? 12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수식 관계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얘를 7의 3 곱하기 2성이니까 7의 6성이 되겠죠. 그래 7의 6성은 7의 6성을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11만 7,64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의 6성을 여기 일일이 곱하지 않고 이 값 이렇게 어떻게 빨리 이 12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음 문제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 합동식 모드 연산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했듯이 어떤 지수성 큰 값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에서 다룬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분석 문제로 RSA 암호 알고리즘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국가 7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분석해보면 뭔가를 주어지고 복화한다면 그 원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킹 문제입니다. 해서 해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제가 질문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문제를 분석할까요? 자, 먼저 좀 더 문제를 분석한다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RSA 암호 시스템에서 암복화 과정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암호화 과정, 복화 과정이 있는데 복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M은 C의 D성 모두 N 이렇게 복화를 합니다. 이때 D는 개인키가 되겠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개인키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화 원문을 찾을 수 있나라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주어진 문제에서 C, D 값이 5, 2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의 20성 이런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 5의 20성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 1분 안에 이런 5의 20성 이런 큰 값이 나왔을 때 과연 계산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합동식에서 곱셈 반복 원리, 다시 말하면 분해하는 원리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바로 이런 큰 수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곱셈 반복 원리를 공부했느냐 아느냐를 묻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바로 앞 문제 다룰 때 이런 큰 수, 지수성 합동식에서 이런 것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원리를 제가 여기서 제시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제가 곱셈 반복 원리 푸는 방법 제시할 것이니까 습득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문제 예를 들어 이렇게 공개키를 주어졌습니다. 공개키 EN 7, 33 이렇게 주어지고 암호문 값이 7일 때 이걸 복화해서 어문 메시지를 찾아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어문 찾는 것은 해킹 문제가 맞죠. 이 방법은 여기서 어떤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킹 문제이고 그리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시험은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킹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이것을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이고 주어진 숫자가 큰 소수가 아니고 뭐라고 작은 소수이므로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먼저 RSA에서 암호문은 C는 M의 이성 모두 N입니다. 이때 E는 뭐라고? 공개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암호문 C 값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7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 메시지 M을 찾으라는 것이죠. 나머지 그 7하고 33 이렇게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업무 메시지 객관식이니까 여기 11, 13, 17, 19 이런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주어진 M 값은 뭐가? 이 11, 13, 17, 19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해서 주어진 M에 무엇을 대입하면 13을 대입하면 암호문이 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 정답은 13이었습니다. 해서 이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풀이 과정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풀이 아무튼 단순 지수 계산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자, 그러면 단순 지수 계산에서 예를 7은 M의 7성 모두 33.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M이 여기서 13이라는 걸 먼저 대입해보면 13의 7성 해보면 너무나 이런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숫자를 나눗셈 해야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주어진 문제에서 이 수가 크지 않으면 이 단순 지수 계산으로도 어떻게 이 문제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이므로 하나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해서 풀이 2를
봅니다. 자, 풀이 2는 단순 지수 계산하고 비슷한데 이 모듈로 연산해서 지수 연산은 곱셈의 반복 원리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가 이걸 알고 있느냐 문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C는 13의 7성, 답이 13이라는 것을 알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두 33의 결과가 7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답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3의 7성입니다. 13의 7성을 위에 단순 지수 계산으로 해가는 쉽게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원리로? 곱셈 반복 원리, 분해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먼저 13의 2성을 구하는 것이죠. 13의 2성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16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69를 뭐로? 3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된다고? 4가 된다는 것. 오른쪽 여기 표시했습니다. 자, 169를 33으로 나누는데 5 하면 목선 5가 되지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는 것이죠. 4가 됩니다. 해서 모듈로 지수 연산에서는 13의 2성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고? 4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13의 4성은 어떻게 될까요? 13의 4성은 13의 2성이 4니까 4의 2성이 되겠죠. 4의 2성은 얼마입니까? 16. 그래서 16 모두 33은 16입니다. 자, 그러면 13의 7성은 어떻게 될까요? 분해하면 13의 7성은 13 곱하기 13의 2성 곱하기 13의 4성이 됩니다. 해서 13 곱하기 2에서 구한 13의 2성은 4고 그 다음에 13의 4성은 16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832가 되는 것이죠. 해서 이 832를 뭐로 3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고? 7이 되는 거. 이거는 제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서 계산 결과에서 C가 7이라는 것은 원문 메시지가 얼마라는 것? 13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해서 답은 3이라는 겁니다. 물론 풀이 방법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풀이 방법을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능한데 그 풀이 방법도 이 뭡니까? 곱셈 반복 원리, 이 분해하는 원리를 모르면 못 푼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작은 경우는 여기 곱셈 반복 원리, 분해하는 원리를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숫자가 작으면 위에 풀이 1처럼 단순 지수 계산으로 되니까 무엇으로? 여기 곱셈 반복 원리를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숫자가 크면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이 풀이 2를 제가 제시를 하고 문제 출제자도 바로 이 풀이 2 기준으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해킹 문제 답은 바로 2번 1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정보보론 공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샘플이니까 여기까지 제시하는 걸 하고 필요하다면 좀 더 문제를 분석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너무 쉬운 것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정수론 조금 어렵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해서 정보보론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한 공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